71번 갑국의 국민소득 Y는 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과 같다. 2016년과 같이 2017년에도 조세 T와 정부지출 G의 차이 T-G는 의미였고 절대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순수출 NX는 양이었지만 절대 크기는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2017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갑국은 순수출이 있으니까 개방경제이고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CIG, NX의 합과 같다는 것으로 봐서 개방경제의 균형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국가채무가 있으니까 이것은 정부의 재정 상태가 재정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 폭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니은에서 순대외채권은 순수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디귿과 리을에서 민간저축, 민간투자에 대한 크기 비교 및 그 방향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개방경제의 균형식에서 민간저축과 민간투자가 나타나게 식을 변형해서 적용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국민소득을 생산과 분배, 지출 측면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균형해서 일치한다는 법칙입니다. 여기서 생산 국민소득은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의미하고요.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 국민소득은 가계 입장에서 생산 요소를 공급해서 얻은 소득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소득을 얻으면 소비나 저축, 세금을 내는 데 사용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출 국민소득인데 이것은 얻은 소득을 어떻게 지출하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 일치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박스의 식처럼 생산 국민소득과 분배 국민소득이 일치하는 식, 그리고 생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이 일치하는 식, 그리고 분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이 일치하는 식으로 이 모든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생산 국민소득이 지출 국민소득과 같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은 이 오른쪽 식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생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변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좌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이와 같은 식이 되겠죠. 그리고 좌변에 조세를 더하고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왼쪽 부분, 소득에서 소비와 조세를 뺀 부분, 이 부분은 민간의 저축, private saving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세에서 정부 지출을 뺀 부분, 이 부분은 정부 저축, government sav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 파란 박스처럼 민간 저축 더하기 정부 저축이 투자와 순수출과 같다는 식이 도출이 되고요. 이 왼쪽에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을 합친 이 경제의 국민 저축, 즉 총 저축을 S라고 놓으면 S는 I 플러스 NX로 표기를 할 수 있고요. 이 투자를 좌변으로 넘겨서 S-I는 NX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축을 국민저축으로 이렇게 하나로 표시하지 않고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균형식, 즉 생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이 같다는 이 식에서 도출을 했는데 거꾸로 저축의 식에서 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인데, 민간저축은 소득에서 세금을 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저축은 거둬들인 조세에서 정부 지출을 뺀 것이 정부저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가 소거가 되고요. 그러면 Y-C-G가 되고, 이것은 생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의 관계에서 투자 더하기 순수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자는 의매 정부저축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T-G를 정부저축이라고 살펴봤는데, 이 정부저축이 0보다 작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걷어들이는 조세보다 정부 지출이 더 커지게 되니까 이 경우를 우리는 재정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가의 채무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래의 식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보면 DT, 이것은 T기의 정부 발행 채권, 국가 채무의 잔고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BD, 이것은 T기에 발생한 재정 적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기의 정부 발행 채권의 잔고에서 T-1기의 정부 발행 채권의 잔고를 빼면 T기에 발생한 재정 적자가 도출이 되겠죠. 그 다음 경상수지와 국제자본 이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위에서 도출한 국민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이 순수출과 같다는 것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순수출이 0보다 크다 이러면 이 나라는 순대외채권이 증가하게 돼서 순대출국이 됩니다. 순수출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벌어들이는 외화가 지출하는 외화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국민 경제는 순저축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남는 자금을 해외에 투자, 즉 남는 자본이 해외로 유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순수출은 순해외 투자 그리고 순자본 유출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기로 돌아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기업, 국가채무에 대한 내용은 재정 적자를 살펴봐야겠죠. 16년과 같이 17년에도 조세와 정부 지출의 차이인 T-G가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17년도에도 16년과 같이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절대 크기가 감소했다고 했죠. 국가 채무가 증가는 했는데 그 증가 폭이 16년도보다는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에서 보면 국가 채무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국가 채무는 증가는 했는데 그 증가 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순대외 채권이 나와 있죠. 이것은 경상수지와 국제자본 이동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관계식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순수출은 양이었지만 절대 크기는 감소하였다. 순수출이 양이니까 역시 17년도에도 순대외 채권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크기는 감소했다고 됐죠. 즉 순대외 채권이 16년도보다 더 증가는 했지만 그 증가폭은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순대외 채권이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 보기 디귿과 리을은 민간저축과 민간투자와의 관계를 묻고 있는 보기인데, 이것은 이 오른쪽에 민간저축과 민간투자의 식이 나와 있는 이 관계식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디귿에서 민간저축은 민간투자보다 더 많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이 정부저축과 순수출이 어떤 부호를 갖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문제에서 17년도에 보면 우리가 기억 니은에서 살펴봤지만 이 경제는 17년도에 정부저축은 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보다 작았고요. 그리고 순수출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려면 민간저축에서 민간투자를 뺀 이 부분이 0보다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민간저축은 민간투자보다 더 많았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민간저축과 민간투자의 차이는 2016년보다 그 절대 크기가 감소하였다.
이 부분이 0보다 크지만 16년도보다 이 크기가 감소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 저축과 순수출의 변동폭을 알아봐야겠죠. 문제에서 정부 저축은 절대 크기가 감소했고 순수출을 역시 절대 크기가 감소했습니다. 즉 이쪽도 절대 크기가 감소했고 얘도 절대 크기가 감소했습니다. 수치를 넣어서 살펴보는 것이 간편하니까 숫자를 임의로 설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저축과 민간투자의 차이가 원래 16년도에 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저축은 마이너스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수출은 2가 되겠죠. 그런데 17년에 이 정부저축은 절대 크기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감소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출도 역시 절대 크기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얘는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저축과 민간투자의 차이는 2가 돼야 되겠죠. 즉 2016년보다 절대 크기가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1번의 답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디귿과 리을인 5번이 되겠습니다. 72번 갑국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와 필립스 곡선이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민간의 기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통화당국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구하라. 단 파이 익스펙테이션 N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고 단위는 %이다. 그래서 이 박스에 통화당국의 손실함수가 주어져 있고 필립스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통화당국이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목적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필립스 곡선은 이 민간의 기대와 자연 실업률 그리고 현재 실업률을 감안해서 통화당국이 손실함수를 최소화시켜야 하니까 이 필립스 곡선은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통화당국의 손실함수가 우리가 극소화해야 되는 목적함수가 되고요. 이 필립스 곡선은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민간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필립스 곡선상에서 파이의 expectation은 상수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손실함수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립스 곡선식을 손실함수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목적함수를 극소화하기 위한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 변수가 이 목표 인플레이션율이니까 인플레이션율의 식으로 변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식을 U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인 필립스 곡선식을 U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적함수인 손실함수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원래 파이와 U의 함수에서 파이의 함수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함수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파이가 되고요. 지금 이 목적함수 식의 이 파이 익스펙테이션은 문제에서 주어진 이 가정에 의해서 상수처럼 취급을 하면 되니까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